네, 오늘 목요일장 어떤 주제로 주식시장 심화해볼까요? 화면 확인해 보시죠. FOMC 전초전 잭슨홀 미팅 금리 향방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잭슨홀 미팅 현지 시간 25일부터 27일까지 일정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26일에 파월 연준 의장의 경제 전망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일정을 앞두고 시장이 부담을 겪고 있는 구간입니다. 과연 이 FOMC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을지 또 금리의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시투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잭슨홀 미팅 8월 일정에 대해서 이제 이달에는 FOMC가 없으니까 조금 또 여름의 분위기를 주식시장이 더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중순을 지나고 잭슨홀 미팅의 영향권에 들어간 시장입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먼저 그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가장 그 조정의 1번 원인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거고 네. 지금 6월 중순에 바닥이 형성이 됐죠.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세기말적 반응이 많았어요. 뭐 망한다는 등.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 조정은 6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 6월 말 정도에 바닥이 형성됐고 6월 그 둘째 주까지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공황이 작년 12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된 거라고 보면 6개월이 진행된 거고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진행된 거긴 해요. 근데 그 조정된 거의 절반을 다 회복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의 조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어제는 또 살짝 올랐죠, 또. 지금 20일 이평선을 볼 때 S&P 500 지수는 그 위로 지금 올라가서 아주 아름답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되면 이제 평평해지면서 제가 이제 통상 물이 고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닥권에서 물이 고이면 매우 절호의 매수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6월이나 7월에 그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과 같은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 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6월 중순에 공식적인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뉴스 기사들이 대서특필을 했죠. 그 앵커님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공식적인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대서특필될 때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기사를 또 봤어요. 다시 강세장으로 공식 진입했다고 뭐 대서특필되고 있더라고요. 바닥에서 20% 올랐기 네.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하락장 공식 선언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상승으로 바뀌었고 하락장 선언한 지 2달도 안 돼서 강세장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불일치 이런 그 주가와 그 경기 또 주가와 뉴스 기사의 전망은 언제나 동시에 발생하지가 않아요. 항상 시간차라는 게 있고 항상 불일치를 한다고요. 예, 그 불일치에서 사실 투자자는 통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불일치와 시간차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네. 그 패턴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으로 조정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조정의 원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요즘 그 천연가스가 많이 오르잖아요. 천연가스가 굉장히 이것도 약간 괴이해요. 왜냐하면 유가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하락하고 농산물도 하락하고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고 있는데 유럽의 천연가스만 급등을 했어요. 유럽도 오르다 보니까 미국도 다시 오르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유럽이 그 천연가스를 겨울을 대비해서 대규모로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고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급등이 나온 거고 지금 뭐 겨울에 큰일 난다는 식으로 또 근거 없는 그 비관론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럽은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목표 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9월 1일까지 75%를 확충을 하기로 했는데 네네. 6월 중순에 이미 75%를 확충을 했어요. 그 다음에 9월 1일까지 그렇고, 그 다음에 10월 1일까지 85%, 그 다음에 11월 1일까지 95%를 확충할 계획이에요. 유럽 전체가. 그럼 지금 이미 2주 앞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렇게 사재기를 하니까 유럽의 천연가스가 오른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11월 초면 사재기가 끝나요. 네. 100%를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95% 정도면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그 천연가스 위기도 별로 기대가 되지도 않고, 그 이후엔 천연가스 가격도 별로 상승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구조적인 원인은 아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발견을 했는데,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를 확충하는데 중국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굉장히 좀 우스운 상황인데요.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한 7% 정도를 중국이 수출을 한 건데, 네. 이 중국은 전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중국 그 유럽을 뭐 이렇게 에너지를 뭐 이렇게 자원 무기화 한답시고 80%를 지금 공급을 줄였죠. 노드스트림 1으로 지금 20%밖에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전부 중국이나 인도에다 팔고 있는데, 중국은 그걸 싸게 중국 러시아산 수입해가지고 비싸게 유럽에 되팔고 있어요. 여기서 왕서방 기질이 또 발휘되는 건가요? 뭐 그렇겠죠. 중국 뭐 민족 원래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푸틴이 지금 완전 그 바보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럽 공격한답시고 싸게 중국에 줬더니 그걸 비싸게 유럽에 되팔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겠어요. 네, 이런 상황들이 푸틴도 중국이 그리 달갑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중국하고 예전에 소련은 원래 그 핵전쟁을 막 그 위협할 정도로 1950년대, 60년대에는 앙숙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 상황이 이게 지정학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다시 러시아하고 중국이 뭐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뀐 거지만, 그건 국제 정세상 이익이 결부되게 되면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 하여튼 그런 원인이 이제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 거고, 세 번째는 매파 연준 인사들의 그 발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그 매파적인 발언을 원래 하시는 분도 있죠. 예를 들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그 총재는 원래부터 매파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택도 없다, 인플레이션 아직 멀었다. 그래서 9월에도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지지한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이분이 하시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셨던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원래 비둘기파로 구분되던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카시카리 그 미니애폴리스 총재라든가, 그다음에 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총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비둘기파의 빅2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매파적인 그 발언을 좀 지난주, 지지난주에 하셨어요. 예를 들어 뭐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침체가 없이 물가가 잡힐지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물가를 더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찰스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4% 이상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그 중립 인사로 분류가 되던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총재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둘기 빅2와 중립 인사였던 분들까지 지금 강력한 매파 발언을 하고 있어서 조금 시장이 조정을 보인 게 있어요. 그래서 9월에도 또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 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뭐 환율도 50% 이상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야기꾼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은 뒤에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완화되고 있고, 이미 저는 이제 5월, 6월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기 시작했다. 네. 지금도 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잭슨 홀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투자자가 다 그분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유야무야 하나만한 소리로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저기 그 뉴스 기사에서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다라고 네. 그 기사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갈 구석을 좀 한다는 차원에서 뭐 8월 노동 고용 지표나 8월 CPI 지표를 보고 다시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걸로 지금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8월장의 상승 기조에서 다시 한번 8월 말로 갈수록 하락 기조로 접어들고 있는 그 배경의 첫 번째로 6월 중순 이후에 2달간 진행된 상승을 꼽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한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쉬어가는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못하신 분들, 주식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기 적절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인데 이건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의 재고를 아주 원활하게 확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잭슨홀 미팅이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데 아마 주식시장의 하락 압력이 되는 매파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유럽 쪽에 에너지 위기설이 나오게 되면서 근데 이런 위기설이 표면에 부각된 것과는 다르게 재고가 잘 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위기설이 나오면서 달러 유로의 페로티가 한번 또 깨졌었고요. 그만큼 달러화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고점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09달러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108달러 중반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요. 달러 강세 일단 약간은 주춤했지만 강세 기조거든요. 강세가 유지될까요? 강세가 유지될지 꺾일지는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장 타이밍을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이미 달러 강세는 작년 중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추세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달러 약세로 만들 11명의 선수가 있는데 지금 네. 한 4명, 5명 정도가 출전을 했다. 지난번 네. 그때 방송 이후에 또 다른 선수 출전됐나요? 아직까지는 추가 선수는 없어요. 지금 네. 한 5명 정도 선수가 출격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아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근데 원래 지금은 달러 강세 추세이기 때문에 언제고 가만히 있으면 달러가 상승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고 특히 이번 주에 지금 뭐 연준이 매파 발언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유럽이 또 지금 천연가스 급등이 다가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폭염도 장난이 아니죠. 인플레이션도 장난 아니고 경기 침체 수준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오고 있기 때문에 유로 약세가 달러 강세를 더욱 부추긴 경향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거는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달러 약세였다가 강세가 된 게 아니고 작년 중반 이후로 계속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저는 여전히 그 타이밍을 알 수는 없지만 하반기 언제쯤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하반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논리적인 근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볼 때는 달러 강세가 지속되기 어느 순간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미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일으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선진국 대비 미국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연준은 긴축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경기 둔화도 같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미 4개월째 그 PCE 그 물가 지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CPI 물가 지수는 지금 7월부터 하락이 시작했죠. 그 다음에 8월에도 하락이 거의 결정된 상태예요. 네. 왜냐하면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 8월에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지금 그거를 이제 연준 인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어렵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준 인사들은 이제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완화가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 되며 그 다음에 대중이 연준의 의사를 오해를 하게 되면 죽어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7월 FOMC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에 FOMC가 자이언트 스텝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월과 8월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경기 둔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또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가 나중에 무슨 욕을 얻어먹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해봐야 빅스텝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월 8일 날 20위가 또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거의 빅스텝이 유력해요. 그러면 9월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에서 빅스텝으로 떨어뜨리고 유럽은 빅스텝을 유지하고 이러면 기울어진 금리 운동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 과정을 밟고 나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9월이 어느 정도 좀 그 분수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공황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요. 지금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뭐 일단 조정이 됐던 소공황의 절반 정도를 회복한 상태고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비관론자들의 발언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시장의 위험 자산 선호 사상들이 멀리 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험 자산이 퍼지게 되면 달러 약세로 가는 거죠. 점점 안전 자산을 기피하게 되고 달러도 기피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그 천연가스 사재기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10월부터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재기가 10월에 끝나니까. 그러면 유럽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1월부터는. 그러면 유럽 ECB는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고 싶은데 경기 둔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사재기가 끝나면 ECB도 금리를 빨리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황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개 달러 약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완화는 시작이 됐고 두 번째 네. ECB는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연준이 영래포 자금이 그 지금 2.3조 달러 정도 그 연준으로 흡수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미국이 경기 둔화가 안 좋아지면 다시 이거를 시장으로 퍼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칩스법이나 IRA 등을 통해서 미국 재무부가 재정을 지금 시장에 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연준도 재정 적자에 좀 그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그 영래포 자금을 도로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조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절반 정도만 풀려도 달러 약세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이제 미국이 재정 적자를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미 시작을 했죠. IRA로 지금 거의 7,500억 불을 지금 할 거고 칩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수입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는 달러 강세를 더 이상 용인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요거는 조금 네. 더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예.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완화됐다는 신호가 온 것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7번 선수가 이제 미국보다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번 선수는 빼주셨네요. 6번 선수가 페리티? 이제 소공황, 죄송합니다. 소공황이 마무리되면 달러 유로 페러티도 다시 정상화되고 네. 달러 약세 압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미 그 출정을 했다고 지금 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6월 중순에 바닥이 형성된 걸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7번 선수가 이제 미국보다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더 좋다는 거 요거는 이미
2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3분기도 생각 외로 유럽이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8번 선수가 이제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 참패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상 외로 지금 IRA 발표하고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지장은 있지만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9번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감될 경우가 언제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마감이 된다면 네. 즉시 달러 약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 외로 그 러시아가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거는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그 루블화라든가 국제 수지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착시 효과라는 지금 분석도 있고 현재 지금 뭐 저기 크림반도 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공세도 굉장히 거세고 있죠. 생각 외로 미국이 준 드론이 굉장히 그 효과적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러시아가 그냥 다 밀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겨울이 오게 된 상황에서 그 유럽이 그 에너지 위기로 백기를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천연가스 그 재고 확충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 그냥 더 이상 그 러시아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끊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단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일 마감이 되면 즉시 달러 약세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그 미국의 국채를 계속 팔고 있고 앞으로 더 팔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 압력을 계속 줄 것이고 참고로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 내년 정도면 제로 금리와 YCC 금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아베노믹스가 폐기될 가능성이 큰데 이건 이제 저번 한 달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시다 총리가 중도파이기 때문에 그 아베노믹스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베노믹스가 폐기될 가능성이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유동성의 기울기가 또 평평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하고 11번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가 원래 어울리는 궁합인데 지금 굉장히 괴이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괴이한 현상은 가끔 나타날 수는 있지만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로 언젠가는 회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주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달러화 강세라는 이 기조가 관성의 법칙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달러 약세로 전환되는 11가지 요소 가운데서 지금 5가지 요소가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가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 또 유럽의 ECB의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는 점, 영내포를 통한 완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이제 완화 정책이 이미 시행이 됐나요? 영내포에서 자금이 다시 아직 풀리는. 출회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금방 될 수 있다고 보시는 변수이기 그거는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아, 연준의 네. 이제 그 의지와 상관이 있는데 네, 일단 그 IRA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재정 적자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영내포 자금도 어느 정도 그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이 미국의 이 재정 정책이 또 시작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이런 재정 부양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내포에서 자금이 또 풀리는 흐름에 대해서 주목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달러 유로 페리티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 약세 전환을 위한 조건들이 조금씩 더 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여타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도 달러 약세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조건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9월 FMC에서 자이언트 스텝 없다고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 지금 뭐 말씀드린 것들을 계속 이제 그 정리를 좀 하는 거인데요. 네. 일단 저번 주인가요? 그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일단 그 과도한 긴축 정책에 대해서 우려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긴축 그 기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이언트 스텝을 19명 연준 위원 전원이 찬성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단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 금리가 중립 금리로 추정되는 범위에 들어섰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립 금리라는 건 원래 그 존재하지 않는 그 개념,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연준 인사들이 볼 때는 이제 지나치게 낮은 금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그 발언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경제 활동을 감안을 해서, 즉 경기 둔화가 너무 심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긴축 속도를 완화해야 될 시점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처음 보인 거거든요. 그게 한가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지만 약간의 그 경기 둔화에 의해서 그 둔화되는 초기 신호들이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연준 회의록에서 처음 말씀하신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 그 인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조그만 변화라도 쉽게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변화들은 점점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긴축 속도가 완화될 걸로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 지금 인플레이션 완화가 된다는 건 여러모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뭐 유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밀과 옥수수는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보다 더 하락을 했어요. 그죠? 한때 지금 품귀 현상을 보이던 팜유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직전보다 30%가 더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휘발유가 3불이 깨졌어요. 2불대 후반까지 떨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 그 물가 지수는 4개월째 하락을 했고, 지금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에 의하면 8월에도 지금 또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CPI는 7월에 처음 하락을 했죠. 네. 그다음에 8월에도 하락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은 8월 CPI도 8.28%로 7월 대비 0.22% 하락할 거다라고 지금 잠정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연방은행에서 지금 그 전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상한 시장조사기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은 연준에서 다 알고 있어요. 이미 7월부터 그 이전부터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지금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증시의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계적인 발언을 유지하고 있는 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JP 모건도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PCI 급등세 잡혔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점점 속도를 늦춰지고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걸로 본다. 심지어는 그 미국은 올해 말에 인플레이션이 3%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뭐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JP 모건이 얘기하는 겁니다. 해피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럼 금리도 한 3%, 물가도 3% 정도. 근데 지금은 네. 중요하니까 지금 뭐 당장 큰일 날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는 한두 군데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소비도 뭐 소매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서 보면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경기 둔화의 가장 그 큰 축의 하나가 또 부동산이에요. 지금 미국 부동산은 이미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신축 판매량, 구축 판매량, 신규 착공 수, 인허가 수, 그다음에 NAHB 그 부동산 경기 지수 모두 하락한 지 오래됐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물론 이렇다고 해서 뭐 당장 미국 부동산 시장에 균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 이런 지표들은 2, 3년 전에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 하락을 하다가 부동산
버블 붕괴는 통상 2, 3년 후에 생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2024년 또는 2025년 어딘가에서 다음 공황이 생길 건데 네. 이번에는 그 부동산 그 가격 폭락을 동반할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2018년, 그다음에 이번에 2022년 소공황은 전부 부동산하고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음 2024년이나 2025년 어딘가에 생기는 거는 부동산이 그거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그 부동산 시장 균열은 이미 생기기 시작했고 연준이 이걸 안 보고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 경기 둔화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커서 그다음에 레버리지가 많이 동원되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초기에 막아야 된다는 것은 연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라고 이하이군은 기대하지 않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는 일단 물가가 둔화되고 있고 또 경기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도 이를 주시한다는 점을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감안했을 때 연준이 긴축 기조를 더 강하게 끌고 가기 어렵고 따라서 9월에는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전망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긴축이 좀 늦춰지게 되었을 때 다시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욕심이 나서 마지막으로 다음에 뵙기 전까지 전략 한마디만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소공황은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네. 뭐 제가 5월 전망은 틀렸지만 결국 6월에 바닥이 형성된 거고 네. 소공황은 그 맞을 매를 다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공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소공황은 없고 지금 정황상 중공황은 진행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기는 증시의 대세 상승이 오는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소공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실감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완화가 되면 다시 본래의 추세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많이 증시가 반등을 한 상태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이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고 한국 증시는 그 달러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달러 약세가 오면 거의 한국 증시에 올인을 해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달러 약세가 오지 않고 강세가 계속 지속되면 미국 증시 비중을 조금 높이는 전략을 취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어느 시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지를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는데요. 그 전후로 해서 달러 강세와 약세 기조 속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주식 비중 어떻게 가져갈지도 전략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심화론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장 오후장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